쿠팡이 1년 만에 택배 사업을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사업도 하겠다. 국토부에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요. 뭐 택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 52시간 직고용 쿠팡맨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는 쿠팡맨이 아니라 쿠팡 친구? 뭘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쿠팡 뭐로 만들어서 또 직고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또 뭘 하냐? 쿠팡 같은 경우에 저거만 하냐? 그거 말고 2천만 명이 고객이 됐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장에 진출을 한다. 중고나라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자, 당근마켓 힘내세요. 용현아야 화이팅. 자, 우리 용현 사장이 있는 당근마켓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만 있냐? 만년 적자, 지금 뭐 적자가 3조, 4조, 5조 이렇게 얘기하죠. OTT 사업도 합니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한대요. 진짜 하면서 싱가포르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를 하나 샀어요. 이거를 산 다음에 지금 문을 닫은 업체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OTT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쿠팡 TV 뭐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쿠팡도 TV에서 보거나 정말로 뭐 넷플릭스가 아니라 쿠플릭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쿠팡 플레이, 쿠팡 스트리밍, 쿠팡 오리지널, 쿠팡 TV 전부 다 상표권이 출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니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세게 해요. 이거는 뉴스인 것 같은데 NBA나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중계권을 독점 협상한다. 돈이 많나? 야, 쿠팡이 돈이 많네. 적자라며. 적자가 3조 5조 아니요? 요즘에 손정희 형 휘청휘청 하던데. 돈이 어딨길래 야 이거 몇천억 아닌가 최소? 몇백억인가? 100억은 아닐 거냐. 그래도 2, 300억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독점적으로 아예 자기네들 쿠팡 OTT에다가 올릴 수도 있다. 스포츠 콘텐츠로. 아 이거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냥 형식상 뭐 OTT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건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3조 원도 아닙니다. 이제 4조 넘어갈 것 같은데. 누적 적자 3조 원 이상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휘청휘청 할 텐데. 게다가 저런 거 하고 있는 OTT 시장이 얼마나 세요? 뭐 네이버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웨이브도 있고 지금 뭐 아까 말한 KT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더 넣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아 물론 왜 그러냐는 거는 너무 잘 보이지. 이거는 뻔하죠. 이거 하고 싶단 거잖아요. 아마존이 되고 싶다. 아마존의 길을 가겠다. 야 아마존 보니까 옛날에 아마존닷컴 만든 다음에 배송 많이 하고 거기서 회원 많으니까 쇼핑 달고 음식 배달 달고 OTT 달고 뭐 AWS 클라우드 달고 뭐 달고 해서 대박 나더라.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뭘 한 다음에 일로 가겠다. 그건 아마존인데 얘들 돈이 많잖아. 이게 되게 큰 사항이긴 한데 이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인재를 모으고 있다. 뭐 우버 출신, 월마트 출신, 김앤장 출신의 사람들을 줄줄이 끌어당기고 있고 또 쿠팡이 외국인 분들 많은 걸로 또 유명하죠. 예를 들면 영입해서 뭐 지금 우버 CTO를 신임 CTO를 선임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 게다가 쿠팡이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2020년 7월 4일 충북 음성에 1,000억짜리 물류센터를 확장한다. 2020년 9월 11일 김천시에 1,000억짜리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조금 있다가 2020년 9월 4일 광주의 대형 물류센터를 이게 제가 다 뽑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 뭐야 이거 봤더니 전국 물류센터 168곳을 확보하는데 작년에만 이 중에 83개를 추가했어요. 2배가 됐다는 거죠. 작년에만. 올해에도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거 올해거든요. 여기서 더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기존 대형 유통사들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보통 10곳 미만이랍니다. 근데 얘네는 168곳이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크기가 좀 다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늘렸냐. 우리나라 물류 1위인 CJ 대한통운보다 물류센터 자체는 더 많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로켓 배송 무한 확장. 자 이렇게 이 무한 확장에서 야 이게 돈이 되겠어? 아무리 그게 많더라도. 그러니까 쿠팡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뭐 어려운 말로 해서 그렇고 한마디로 아까 택배 같은 거 한다 그랬죠? 유통사업자로 되겠다. 마치 CJ 대한통운처럼 제3자가 나한테 풀필먼트 서비스 뭐 보관, 배송 아니면 마지막에 유통하는 것까지 나한테 갖고 오면은 그런 서비스도 해줄게. 마치 대한통운처럼 그거를 쿠팡 제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로켓 제휴 프로그램. 이제 우리도 물건을 보낼 때 지금 CJ 제한통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쿠팡에 올린 다음에 쿠팡 로켓에 내 물건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럼 로켓 제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로켓으로 제 택배도 보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쿠팡이 직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풀필먼트 시스템이나 그때그때 로켓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제는 제3자 서드파티라 그러죠. 일반 입점업체도 물류만 이용을 가능하다. 보관한 다음에 보내는 서비스까지도 로켓 배송 서비스까지도 모두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아마존 그 모델은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유승 애널리스트 거기서 갖고 왔지만 아마존 프라임이 자체 상품만 보내는 게 아니죠. 제3셀러 아마존에 우리 같은 사람이 물건 올려서 팔린 다음에 우리가 보내주는 것도 아마존이 대신 보내준단 말이에요. 아마존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원데이로 보내주는데 쿠팡도 지금까지는 자체 것만 로켓으로 보내줬는데 서드파티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내는 것도 뭐가 됐던 간에 자신의 로켓 제휴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이거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물류센터는 깔아놨으니까
이것만 하면은 비용이 하나당 비싸지만 이것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테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우리의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많이 판을 깔았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현재는 5.34%라고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늘리고, 게다가 쿠팡은 저게 안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직접 모두 안고 가는 거라면은 재고 비용이 너무 크니까 서드 파티, 아까 전에 아마존처럼 우리가 누구나든지 입점하는 업체들이 누구나 다 지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서드 파티를 지금 50%까지 늘렸거든요. 60%까지 늘렸죠. 6대4예요.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산 다음에 직배송하는 거는 별로 없고, 마치 네이버처럼 소상공인들이 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마존의 특징인데, 그것까지도 쿠팡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존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UPS나 페덱스가 미국의 최대의 물류회사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 생각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연간 매출액 추이가 미국 최대 유통회사, 최대 물류회사는 사실상 지금 아마존이 가져가고 있죠. 한마디로 서드파티, 우리의 어떤 소상공인까지 다 흡수한 이런 아마존이 아마존 월드를 통해서 강화됐는데, 쿠팡도 거기랑 똑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뭐 다리가 찢어질 듯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아마존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존의 가장 유명한 전략이 있어요. 플라이 휠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게 뭔지는. 말을 쓰니까 어려운데 이게 무슨 경제학자가 만들었다 그래요. 무슨 전략이냐? 상품을 최저가에 팝니다. 고객이 좋아해요. 경쟁자가 어려워져요. 시장을 장악하죠. 그럼 돈을 벌어요. 하지만 그 돈을 몽땅 고객 경험과 신사업에 다시 투자해요. 더 많은 고객이 와요. 더 많은 경쟁자가 죽어요. 그럼 내 생태가 되죠.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다시 몽땅 고객 경험과 신사업에 투자해요. 또 누가 더 들어오죠. 또 누군가 죽어요. 그 돈을 몽땅 투자해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은 몽땅 다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멋진 말로 하면 플라이휠 전략이고, 요즘 우리 표현을 쓰면 몽땅 전략이 있거든요. 이게 유명해요. 일화가. 베조스가 그 경제학자의 말을 듣고 감명이 깊어서 냅킨에다가 잽싸게 그렸다는 그 유명한 그림인데, 한마디로 소비자한테 싼 가격으로 팔아서 소비자가 모이고, 그럼 번 돈으로 소비자한테 익스피얼, 새로운 경험을 주면은 소비자들의 트래픽 몰리잖아요. 더 몰리면은 더 싼 가격으로 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또 몰리고 새로운 경험을 주고 트래픽이 더 생기고, 이걸 무한 반복하다 보면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우리의 그로스가 커진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혁신적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죠. 베조스의 그림을 본 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를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는데 돈 한 푼 못 벌어서 이 회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CEO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하려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를 7년 만에 이해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당시엔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었으니까. 돈도 못 벌고 맨날 돈만 벌면 이상한 짓 하다가 왜 그러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경쟁자를 죽이면서 트래픽을 높이고 그로스를 확대하는데 모든 거를 올인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거를, 몽땅 전략을 취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아마존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고객에게 더 많은 경험을 줘라. 아마존의 가치가 코어밸류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고객에게 있다. 이건 누구나 얘기하잖아. 고객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객에게 더 많은 경험을 줘서 우리한테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오고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마존의 플라이휠 효과, 한마디로 몽땅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존의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면은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는다. 지금은 우리가 그럴듯한데 이건 믿음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돈을 벌어야지. 돈 안 벌고 번 돈을 다 갖다 투자로 쏟아 부어갖고 되면은 고객한테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줘도 수익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조스는 여기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떤 투자를 했냐? 이렇게 돼요. 유통 기반을 갖춰요. 당연히 아마존이니까 아마존닷컴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번 돈을 막 투자해서 유통 기반을 갖추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고 고객한테 편리한 쇼핑하는 경험을 제일 처음에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오니까 M&A를 엄청나게 합니다. 소위 말해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다각화를 해요. 이 다각화라는 게 뭐냐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슈커월드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 없는데, 아마존이 그 다음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수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M&A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다각화를 합니다. 다각화는 이유는 뭐다? 소비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새로운 경험을 주면은 새로운 트래픽이 생기고, 또 다른 누군가 죽으면은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나한테 오고 트래픽이 더 늘어나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무슨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계속 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아마존 굉장히 크죠. 세계 뭐 2위, 3위에 되는 아마존 OTT 만들고, 당연히 트위치 같은 것도 사고, 아마존 뮤직 역시 세계 2, 3위 해야죠. 세계 2, 3위면 아마존 뮤직 만들고, 아마존 킨들, 뭐 알렉사, 자율주행 드론, AI 반도체 등등등등등등. 아마 돈 생기면 얘네 디즈니 살 수도 있어요. 디즈니 월드 같은 거, 아마존 월드 살 수도 있겠죠. 아마존 랜드 살 수도 있고, 뭘 살지 모르겠지만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만한 거가 되면은 돈을 무지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사겠죠. 번 돈 다 투자해서. 왜냐? 그게 자기들의 성장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회사예요. 성장이 죽으면 안 돼.
그럼 주주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성장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M&A와 끝없는 경험과 끝없는 트래픽의 증가가 보장이 됐을 때 아마존이 지금 꿈꾸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번 돈을 배당으로 주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M&A와 지금 영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마존의 고객의 징표를 하나 만들어주죠. 업적, 위협 또는 우리 편, 그게 옛날에 얘기했던 이런 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걸 달아주는 거. 그리고 아이고 손님 오셨어요 42번입니다 이런 거 하나 달아주면 반짝반짝 좋네요 이런 징표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서 또 저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10만원이다 그럼 10만원보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적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벌어들인 거를 계속 뛰어넘는 경험을 주는 게 최대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 덩치가 더더욱 커지고 그러면은 단가는 더더욱 내려가고 그러면은 고객은 더더욱 만족하고 나는 돈을 버니까 또 뭔가를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 덩치가 또 커지니까 단가는 더 내려가고 경쟁자는 우리 단가를 못 따라오니까 경쟁자는 모두 다 날아가고 한마디로 아마존의 고객들이 락인 말 그대로 들어와서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아마존의 기본적인 몽땅 전략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차트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사실상 뭐 몇 년입니까? 2018년 전까지도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죠. 적자는 아니었어요. 적자는 아니었는데 물론 당기순이익 이런 거 치면 적자로 빠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죠. 여기서 매출액을 안 그려왔지만 매출액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미 여기서가 아니라 이미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 저 하늘로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거의 안 내고 이 벌은 돈을 전부 다 새로운 고객 경험에 투자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의 놀라운 믿기지 않는 성공을 가져왔는데 물론 거기엔 이런 게 있죠. 미국의 리테일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마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 있다는 것과 저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수익 모델 광고라든지 OTT라든지 아니면 구독 모델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받침이 되니까 수익 자체도 매출 자체도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되는 건데 그래서 쿠팡으로 옵시다. 자, 아마존이 이거였어요. 물류 기반을 갖춰 고객 경험을 위해 투자해 더 늘어나 가격을 낮춰 트래픽에 몰려 성장해 여기까지 좋았어. 그럼 돈이 들어와 다시 반복 투자해 낮춰 몰려 성장해 투자해 몰려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마존닷컴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물류 기반을 갖추고 여기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아래를 반복하면서 자기 등치를 불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자 그러면 딱 보면 똑같죠. 하는 게 쿠팡 입장에서 보면 전국 물류센터 168곳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 좁은 땅덩이에 뭐가 있다고? 야 미국 땅덩이 크기라도 하지 여기 뭐시 뭐 그렇지 않은가? 원데이를 위해서라면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5시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물류센터를 쫙 갖춰요. 그 다음부터 아까 전에 보여줬던 2번에서 6번까지를 나는 반복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존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드파티 풀필먼트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오고 아마존 모처럼 로켓아웃 멤버십 프로그램도 당연히 돌리고 뭐 음식 배달, 로켓 제휴, 아까 배송 대행, OTT, 라이브 커머스, 뭐 동영상 스트리밍, 뭐 NBA, 뭐 메이저리그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서 2번에서 6번을 근데 여기는 번 돈이 뭐 적자 감소하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서드 파티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 돌리면은 아마존처럼 계속적으로 무한 성장을 하는 계속 증식하는 세포와 같은 모습 영업이익을 못 올리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의 MS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건 미국이고 야 우리는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영업손실이 얘네가 1조에서 7천억 이게 흑자로는 하여튼 뭐 미국처럼 넓고 크진 않지만은 한국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런 베팅을 하는 걸 테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때가 있죠. 이커머스의 경쟁자 네이버가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했었지만 CJ하고 컨텐츠 물류동맹 특히 물류동맹을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한 놈이 미쳤거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야 저러다가 말겠지. 저 집 미쳤어요 하니까 야 우리 집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미친 집이 망하면 다행인데 저 미친 일이 만약에 되면 어떡할 거야. 되면 지금 CJ 대한통운보다 더 많은 물류 이거를 장악을 하면서 정말로 저런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 저런 파렴치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런 행동이 만약에 진짜 통해서 아마존처럼 이게 이런 효과를 야 이만해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도 지금은 사실은 옛날에는 검색 포털이었지만 지금은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사실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같이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게 CJ하고 지금 물류동맹 대한통운 대한통운 입장대로 아까 전에 UPS나 이런 데가 아마존에 밀리는 거 봤죠?
거기도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가 손을 합쳐서 쿠팡하고 싸우는, 이게 누가 강자인지 모르겠네. 쿠팡보다 얘들이 강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쪽이 약간 이렇게 헬레 에라이씨 하고 달리니까 마라톤인 줄 알았더니 앞놈이 달리니까 같이 뛰어야죠. 어떻게 하겠어. 김동성 작정을 쓴다는데 나는 2바퀴 먼저 뛸게 하면은 이거 달리면은 힘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 달리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이쪽도 만만치 않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아마존은 13년 걸렸거든요. 흑자를 만드는데. 여기 나오죠.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아마존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통을 깔고 부가 서비스를 해서 투자를 해서 다시 수익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흑자까지 가는데 약간이라도. 쿠팡 설립은 2010년입니다. 내년 2021년이잖아요. 지금 11년 차거든요.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겠지만은 11년 차예요. 한 1, 2년 내에 어떻게든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아마존처럼 어떤 플라이휠 전략으로 하지만 몽땅 전략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마 원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흑자 전환을 하면 어떤 과실이 있냐? 과실이 있죠? 쿠팡은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말이 많아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쿠팡은 그렇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쿠팡의 목적은 나스닥 상장이 아니냐? 왜냐하면 관련된 임제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관심이 많고, 특히 블룸버그가 한국의 쿠팡이 2021년 나스닥 상장의 가능성이 있다, 기업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냈어요. 블룸버그 내면서 정말로 나스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정된 건 아니죠. 블룸버그는 쿠팡이 상장을 위한 심지어 세금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방금 전과 같은 스노우볼을 굴려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면서 알고 보니까 스노우볼이 이만한 게 아니라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스닥에 상장한 다음에 얘네가 제2의 아마존 같은, 물론 한국이니까 미국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고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근처에 근접한 시장,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장성까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 나스닥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상장을 하는 순간에 이런 달콤한 꿈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쿠팡이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 쿠팡이 저렇게 달리니까 우리 장점이 있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쪽이 저렇게 과속을 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모두 다 달려가는 나라 전체의 변화가 진짜로 막, 와, 이거 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기업들이 달리고 있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쟁이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충격만 없으면은 이 뭐 경쟁을 충분히 이용하면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이번에 뭐 굉장히 배송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한다니까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테고, 쿠팡이 망하면 안 되겠죠. 쿠팡같이 지금 등치가 너무 커졌어. 등치가 너무 커졌고 고용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꼭 잘 돼서 이게 흔들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게 얼마, 그거 다 지금 되면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너무 대마가 돼서 잘 돼서, 쿠팡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잘 돼서 관련된 분들도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분들도 더더욱 취업도 쉬워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